이 칼은 면을 자르는 것이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야. 박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보다도 강하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수가 익는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만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조직원 둘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전혀 겁먹지 않은 이 노인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국수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릿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얇은 면발이 반듯하게 잘려나갔고 마치 칼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밥 먹고 갈 거면 앉고 아니면 그만 가거라. 순덕이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비바람 속의 작은 가게. 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한복판. 순덕이네 칼국수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는 가게는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온 노포였습니다. 낡은 나무문, 기름때가 스민 조리대, 그리고 벽 한쪽에 빛바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이죠? 그때는 나도 좀 예뻤지. 순덕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진을 들여다보는 눈길엔 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국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새벽이면 반죽을 하고 장터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6,000원. 하지만 돈이 없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 굶는 사람한테 돈 먼저 묻는 건 국수장수로서 해선 안 될 일이야. 그게 순덕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젊은 남자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보호비를 걷어갔습니다. 대놓고 위협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장사를 해온 세월 동안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의 노점상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칼국수집 문이 덜컥 열리더니 2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격이었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그리고 조용히 칼을 움직이는 할머니. 그중 키 큰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시죠? 순덕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먹고 갈 거면 앉고 아니면 나가거라. 마른 남자가 피식 웃으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좋죠. 근데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덕은 여전히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분히 반죽을 밀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그런 메뉴는 없어.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장사 계속하려면 우리한테 보호비 좀 내셔야 할 텐데? 그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를 힐끗 보았습니다. 팔을 뻗어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덕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서 밀가루를 털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 치우거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허, 우리 할머니 성질 좀 있으시네. 덩치 큰 남자는 냄비 뚜껑을 다시 닫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할머니도 불편한 일 겪기 싫잖아요. 가게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주방 앞까지 다가오더니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참. 이게 참 난감하네. 우리도 일하러 온 건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방 벽을 툭툭 두드리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몇 개와 낡은 주방, 번듯한 간판도 없고 간신히 기름때가 눌어붙은 창문에서 바깥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문 닫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런 곳에서 혼자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랑 잘 지내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텐데요. 순덕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하게 장사한다는 게 돈 내라는 말이지. 마른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순덕의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곤 기지개를 켜듯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할머니처럼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고 싶지요. 근데 그 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가스불을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은 재료 쓰시네요. 육수도 직접 우리면서 장사하시나 봅니다. 그는 국자가 담긴 냄비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육수가 찰랑거렸습니다. 순덕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반죽을 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보다 더 거친 손님들도 더한 협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경찰이 시장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국수 먹고 간 사람들은 다들 배부르게 가는 게 내 방식이지. 돈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고 그게 내 가게야. 마른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네 할머니 참. 덩치 큰 남자가 국자가 담긴 냄비를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육수가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기분이 상할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순덕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와 주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국수를 썰던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들어 반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칼은 면을 자르는 것이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야.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른 남자도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의 손길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국수 반죽을 베는 칼은 그녀의 손에 오래도록 익숙해진 도구였습니다. 날이 바닥을 치고 단단한 밀가루 반죽이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반죽을 썰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볍게 농담을 던지던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마른 남자는 멀뚱히 순덕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지만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도마 위의 반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 전까지와 다름없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 위에서 끓던 육수가 넘쳐 흘러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꺼내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 너머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진. 그는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지요.
그의 눈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말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칼은 면을 자르는 것이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진의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문 밖에서 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개입해야 할까, 하지만 그 결정은 아직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형님, 그 가게는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박철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내는 그곳에서 몇 명의 조직원들이 둥글게 서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담배를 입에 물고 조용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박철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보호비 거두라고 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 가게만 빼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짙은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속내를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야 조직에서 인정받고 아랫사람들 부리니까 상관없겠지요. 근데 우리야?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하나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철호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진은 짧게 웃으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생각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야겠다는 거냐? 네, 딱 하나만 봐줘서는 안 됩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직원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 안쪽에 다른 조직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그놈들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형님이 원래 깔끔하게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질질 끌어요? 태진은 담담한 얼굴로 조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조직원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보시죠. 그 가게에 뭐라도 있는 겁니까? 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철호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할망구한테 뭔가 신세라도 졌어요? 아니면 예정이라도 있습니까? 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말없이 담배를 털어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마라. 철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겠다는 겁니까? 다른 애들도 불만 많습니다. 큰형님도 형님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큰형님. 그 단어가 태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윗선, 이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인 최강석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계속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형님이 바뀌셨네. 조직원들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국수집 안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칼은 면을 자르는 것이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야. 그녀는 단순한 국수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람이란 걸 처음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하나둘 문을 닫고
간판 불빛도 서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노점상들이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그 흔적이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서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희미하게 적힌 순덕이네 칼국수. 이 작은 가게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따뜻한 국수를 먹고 갔지만 밤이 되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태진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차임벨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국수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녀만큼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는 따뜻한 육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 쪽 테이블에는 소금통과 후춧가루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반죽을 밀었습니다. 탁, 탁, 탁. 칼이 반죽을 베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끓어오르며 김을 내뿜었습니다. 국수 한 가닥이 국자로 건져져 그릇 안으로 담겼습니다. 한 움큼의 송송 썬 대파가 위에 뿌려졌고 후추가 가볍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태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수를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릴 적 먹었던 그 국수의 맛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은 국수가 아니라 자신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시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작은 가게 안에서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경계 없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그저 국수 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릇을 앞에 두고 앉은 태진은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 속에서 부드럽게 익어가는 면발, 그리고 그 위에 소복이 얹힌 대파. 그 단순한 한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빗물이 찬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었지요. 아무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던 거리에서 그는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붕 밑으로 비를 피해 바짝 붙은 채
손등으로 축축한 눈을 문질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 누군가는 따뜻한 그릇을 손에 쥐고 식사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식은 몸을 데우듯 입김을 불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창가에 걸린 자신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젖은 운동화는 발가락 끝이 드러날 만큼 해져 있었고, 배는 진작에 고파 울음을 멈췄으며 손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작게 들렸지요.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를 툭 하고 건드리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멈춰있던 자신을 그녀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들어와서 먹어라. 그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고 곧 한 그릇의 국수를 내어왔습니다. 하얀 그릇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찬 공기를 단숨에 밀어내며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울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울고 그리고 눈물 섞인 국물까지 모두 마셨습니다. 그날 그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말없이 안아주는 듯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 다시 이 자리. 그때와 같은 그릇, 같은 온기, 같은 김.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고 손은 단단하며 주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남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며 살아온 세월. 그는 어느새 자신이 그때의 아이를 위협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시네요. 조용히 건넨 말에 그녀는 칼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 말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무엇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엔 여전히 따뜻한 국, 물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세상 어디보다 고요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국수를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다 비웠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비워내는 기분으로 한 그릇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그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위로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왜 다시 이곳을 찾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국수집 문을 나섰을 때 바깥 공기는 이미 밤의 차가운 숨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 된 바람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거리에는 이제 거의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마치 처음 그곳을 찾았던 그 소년처럼 발끝만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에서야 느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침묵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따뜻함이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던져졌고 무방비였던 그는 거기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때려다가 그는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창 너머로 순덕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방에 서서 조용히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반죽을 하고 조리대를 닦고 솥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부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한편으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방향은 뚜렷하게 조직의 아지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는 이미 몇 명의 조직원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박철호가 가장 먼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다. 태진은 짧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앉자 조직원들은 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두운 복도 쪽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강석, 이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태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담배가 걸려 있었고 회색 셔츠에 가벼운 코트를 걸친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작은 이상도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최강석이라는 것을. 어이, 태진이, 그가 담담히 불렀습니다. 시장 쪽은 정리됐어. 그 질문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조율 중입니다. 태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율, 최강석은 짧게 웃으며 다가와 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에 소주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내가 조율이란 말을 쓰는 걸 보니까 꽤 마음에 드는 놈들인 모양이지.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 빙글빙글 도는 선풍기에 덜컹거리는 날개 소리,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담배 연기만이 이 방에 살아 있었습니다. 설마, 최강석이 술잔을 들었다가 멈추며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매한테 빚이라도 진 거냐? 그 질문은 무심한 듯 던져졌지만 그 안에는 누르듯 짓눌러오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가게 하나 지켜주는 거지요. 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최강석의 눈이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다시 잔을 들고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쪽 길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한쪽은 온기였고 다른 한쪽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그 중간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이른 아침부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생선 좌판 위에 덮인 얼음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떡집에서는 쌀뜨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늘 그러하듯 이곳은 계절을 품은 삶이 움직이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풍경 속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중앙 입구 근처에 자리한 한 점포가 그날 아침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밤사이 누군가가 가게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안에 있던 집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경고의 형태였고 상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파동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를요. 오후 늦게 태진은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넓은 회의 테이블 한쪽에
큰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석.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장 평면도가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장 말이다.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긴 태진이가 책임지고 있는 구역이지. 예, 그렇습니다. 태진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가게가 아직 남아있냐? 칼국수집.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뭉쳐졌습니다. 함께 있던 조직원 몇 명은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단골도 많고 움직이면 오히려 시장 안 분위기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 큰형님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너 요즘 말이 많더라. 조직 안에서.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의자들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한 노인이 버티는 걸 못 넘긴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뭐가 되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벽을 치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넘기면 그 집에 다시 조직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순덕은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쥐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큰형님은 눈길을 고정한 채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히 정 안 되면 손대. 손대라는 말은 아주 짧았지만 많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게 하나를 손에서 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내 입지도 조심하라는 경고였지요.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방을 나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시장 골목 끝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어묵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태진은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가게는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그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마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라가는 듯이 그 가게는 지금 그에게 있어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삶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도요. 해는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던 순덕의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인 벨소리가 짧게 울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태진은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반죽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래. 왔으면 앉아. 국수는 아직 있어. 그 말은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태진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며칠 전 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느린 소리로 움직이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두 손으로 밀가루를 모으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다시 와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순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 봤나? 다 사정 있어서 힘들고 다 이유 있어서 망가졌지. 그 말에 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써는 그녀의 손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왜 그때 저 같은 애한테 그냥 국수를 줬습니까? 그 말은
오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순덕은 칼을 잠시 내려놓고 도마 위 반죽을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 얼굴이 나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우리 막내 동생 얼굴이랑 비슷했어. 비에 젖어서 울지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이 꼭 그 애 같았지. 그녀는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었습니다. 그 애는 결국 굶어 죽었어. 세상이 너무 바빠서 어린애 하나 살펴줄 틈이 없었거든. 물소리가 조용히 가게 안에 번졌습니다. 태진은 그 말을 듣고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무겁게, 아주 조심스럽게. 몰랐습니다. 순덕은 손을 닦고 돌아서더니 그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지도 않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대신 내가 알면 좋을 건 사람 하나 살아가는데 꼭 대단한 이유는 없다는 거야. 태진은 그 말에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사람 하나 살아가는데 이유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더 깊이 음미하며 국수를 먹으며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삶,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른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는 이게 왜 옳은지, 왜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기에 살았고, 버텨야 했기에 버텼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수 앞에서는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주는 국수를 또 먹고 싶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삶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품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었고 그 어떤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와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은 매일 썰어. 먹고 싶으면 와. 그 말에 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이유는 이 가게가 아직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두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태진과 오래 일했지만 그만큼 속을 알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철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지그시 불 꺼진 국수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침장이 채 열리기도 전 어스름한 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마 그 여인이 반죽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엔 형님이 마음이 흔들린 거 맞아. 철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다른 조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님도 그 얘기 들으신 모양이더라? 그래, 응. 시장은 깔끔히 처리하라고 했대? 철호는 입가에 담배를 물고 그 끝을 불씨로 살짝 비볐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가게 내가 정리하지. 형님은 형님대로 냅둬. 말끝은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태진의 망설임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직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태진은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그를 보자 소매를 잡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누가 그 집 앞을 기웃거리다 갔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더라고.
그 말에 태진은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박철호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가게 앞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순덕이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육수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안으로 들어가며 살짝 숨을 고르듯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그 말에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누가 가게 앞에서 이상한 말하거나 이협하진 않았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젊은 애들 둘이 서 있긴 했지. 가게 안은 안 들어오고 그냥 담배 피우다가 갔어.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 순간 태진은 문득 아주 오래전 자신이 이 거리에서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사람들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문을 닫고 쉬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덕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여기 문은 하루도 쉰 적이 없어. 내가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난 지킬 거야. 태진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쩌면 젊은 조직원들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잠시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 자신이 뭘 지키고 있는지는 알고 있냐?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깊이 찔러왔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다시 피어오르는 육수의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온기가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 유리창에 서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는 바깥 세상과 이 작은 국수집 사이에서 점점 더 확실히 갈라지는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직 상점 불이 켜지지 않았지만 하늘빛은 서서히 엷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위로는 새벽 안개가 가볍게 흘렀고 이른 트럭 한 대가 청가물 상회를 향해 천천히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순덕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캔을 쥔 채 조용히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익숙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철호,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두 명의 조직원. 그들은 말없이 골목을 따라 걸어왔고 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조직이 문제를 정리할 때의 방식은 언제나 익숙했고 그래서 더는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조직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관성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조직이 아니라 늪이야. 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못 건드린다. 그리고 더 이상 시장 전체를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야. 그 말에 철호는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쓴웃음을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형님, 지금 그 말 설마 뭐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진은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며칠 전 조직 회의에서 오간 대화들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상권을 둘러싼 강압, 회계 조작, 명예 도용, 오랜 시간 쌓인 조직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보냈다. 언론에도 경찰에도.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돌아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어. 철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온 조직원들도 말없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철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맘대로 하시죠. 난 몰랐다고만 할 겁니다. 그는 무심한 듯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자 시장은 다시 새벽의 고요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뉴스에는 짧은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방상권 보호비 강요 및 불법 조직 운영 관련 수사 착수, 익명의 제보자, 시장 내부 구조도와 관련 녹취 제공. 시장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누군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밤, 시장 골목은 사람 하나 없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의 가게 앞 간판 불빛만이 고요히 깜빡이고 있었고 태진은 건너편 가로등 아래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승합차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틈에 짧은 코트를 입은 큰형님, 최강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태진이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분노와 배신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넘겼냐? 태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과 직접 연결된 건 뺐습니다. 대신 두용파 쪽만 넘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 옆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진은 막지 않았습니다. 턱에 그대로 얻어맞고 그대로 무릎 한쪽을 꿇었습니다. 너 어디서 감히 형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또 다른 주먹이 날아왔고 이번엔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태진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형님이 절 사람 만들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이 길로 데려오신 거 저 잊지 않았습니다. 최강석은 눈썹을 꿈틀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길 때 형님이 직접 다치는 자료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전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형님의 목소리는 낮게 갈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태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형님 이 골목에 제가 또 은혜 입은 분이 계십니다. 그 국수집 할머니는 형님처럼 제게 먹을 걸 주셨고 말없이 저를 앉혀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도 형님답게 가셨으면 했습니다. 이쯤에서 손 떼시고 아이들 데리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용파 쪽은 아마 며칠 안에 크게 다칠 겁니다. 말을 마친 태진은 그대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상처투성이 얼굴엔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최강석은 그를 바라보다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입술 사이에 물고는 말했습니다. 다 컸구나. 이놈,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간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를 따르던 조직원들도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떠나는 발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끝에는 더 이상의 폭력도 위협도 남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뉴스에서는 지역 폭력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자막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두용파는 치명타를 입었고 시장 내 조직의 개입은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한동안 일찍 문을 닫던 가게들도 다시 밤늦게까지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네 칼국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아진 모습으로. 이봐, 태진아. 파 다시 썰어, 그거. 너무 두꺼워. 순덕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고, 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다가 허리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예. 국수 장인이시여. 다음부턴 자 한 자로 맞춰 썰겠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창밖으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시장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낯익은 얼굴이었고, 태진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희 왔어요. 국수 두 그릇만 주이소. 순덕은 조용히 반죽을 꺼냈고, 태진은 웃으며 물을 올렸습니다. 설마 내가 다시 올 줄이야. 에이, 여긴 형님이 일하신다면서요.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온 회색 코트의 사내. 큰형님 최강석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파는 적당히. 순덕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반죽을 썰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국수는 변하지 않은 맛으로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먹던 그는 그릇을 밀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 국수는 여전하네. 순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반죽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엔 조용하지만 든든한 한 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먹 대신 국자를 들고 폭력 대신 웃음을 전하는 그 사람. 바로 국수집 태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조용한 온기한 점처럼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